예, 반갑습니다. 공공원수로도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주제로 판구학교를 열어야 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막 정권 바뀌고 나서 정부가 정책 좌파를 내놓고 있는 정책들마다 빗줄을 개살구해요. 공공부문 대책이라고 두 개 내놨는데 이것도 한참 모자르고 또 자기들이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는 원청에서 또 밀리고 있고 또 정부 스스로는 자기가 진짜 사장이라는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이라는 원청장 적성을 아예 먼저 낯서도 부정하고 있고 정년 연장이니 노동시간이니 온갖 선거때 내놨던 정책들마다 다 합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비극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부 정책의 후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련된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시간 동안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라 함께 토론 지점들만 짚어본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목을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떻게 민주노조를 공격하는가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We are under attack. 스타크래프트 하면 나오는 말처럼 공격받고 있고, 공격받으면 우리 같은 마린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주제인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최근에 생각나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청와대에 가서 차별 대표자 10명과 함께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장면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명이 뭐라고 할지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가 제일 더 불안하고, 예전에 이가병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갔을 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고, 결국은 지금 노동조합 운동이, 또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견지하고 있는 운동적 노선이 우리에게 불신, 불안,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부터가 민주노조 운동이 공격받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는 이겁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된 혹은 노사정대와 경사노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크게 이 네 가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노조의 본질이 교섭하고 투쟁을 같이 하는 건데 교섭을 반대한다 니네는 대체 정체가 뭐냐. 그렇다면 노조하지 말고 가서 혁명 조직해라. 이런 주장들이 있고 또 아예 정부와 합의를 해야 제도가 바뀌는데 그럼 백날 투쟁만 하고 정부의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부와의 합의 혹은 협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거냐라는 제기들도 있었죠. 또 민주노총에 위상이 있는데 언제까지 거리에서 또 밖에서 집회만 하고 투쟁만 하는 게 과연 정답이냐. 높아진 민주노총 위상에 맞게 위원장이 대통령도 직접 만나고 협상도 하고 따내고 따내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지금 힘이 부족한데 통합 되냐? 니네 주장하는 것처럼 총파가 지금 안 되는데 여론과 논리로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특히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힘이 부족한데 여론과 논리로 돌파해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궁서체로 주장을 하십니다. 심각하게 이게 대안인 거죠. 결국 40분, 50분 이야기하고 토론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라고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마칠 때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한 각각의 답들을 한번 내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시작점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합의하자는 것.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심지어 변혁적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 사이에서도 아예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는 것부터를 경험시하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부르시하는 동지들이 있는 반면 투쟁하다 보면
만날 수는 있지. 대화도 해야지. 근데 거기 목매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상당히 폭넓게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과 토론하니까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이야기를 30분 나눠보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지인데 나는 앉는 것부터가 문제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문제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좋은데 일어설 때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문제다 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민주노조운동 교본에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그동안 쭉 지켜봐왔던 여러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된 활동들을 보면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을 때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이는 자리. 이거를 학자들은 삼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셋이 모인다. 영어로도 삼각 받침대를 뜻하는 단어를 노사정 대화의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셋이 모여야 됩니다. 이 이유는 각 주체를 통한 합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컨대 노동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동조합이 빠졌다. 사용자단체가 빠졌다. 이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자성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화된 협상틀 안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투쟁의 와중에 그 결과로 내용을 정리하고 투쟁을 정돈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적인 기구든 아니면 국회 내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기구든 어떤 제도화된 협상틀 안에서 노사정이 모여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통상 사회적 합의주의의 요건이라고 하더라는 거.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면 무언가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내주더라도 설사 자본과 정권이 일부 양보해서 일단 뭘 내주더라도 그냥은 못 주고 제도 내부로 일정 정도의 포섭 과정을 거쳐야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잠깐 쓸데없는 이야기 좀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법이라는 제도를 통과시켜서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게 9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9월에 이 공무직위원회를 어떻게 대응할까를 총연맹 안에서 막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공무직위원회가 열리면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적 간부들이 참관해서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분노할 땐 분노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직접 듣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이게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참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심지어 사업장 교섭할 때도 조합원들이 와서 직접 보게 하는 게 민주노조의 역할이고 관행인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싶은 우려가 들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제도 내부로의 포섭을 주요한 요건으로 한다는 즉 제도성을 두 번째 요건으로 많이 꼽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경제 정책을 다루는데 사전에 사단이 나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사회적 합의주의의 중요하고 독창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갈등과 투쟁을 예방하고 공수하는 목적의 기구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통상 투쟁이 벌어지고 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자리를 들어갈 때 우리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경도되면 안 되니까 그런 자리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통상은 어떤 제도 변화 혹은 노동정책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정부가 먼저 자리를 만들고 여기서 논의를 해서 합의하자고 할 때, 즉 사전성을 주요한 요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타협성이죠.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식 자체를 사회적 합의주의의 요건 중 네 번째로 꼽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계급 타협이 벌어지는 계급 타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건으로 바로 타협성을 주요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삼자성, 제도성, 사전성, 타협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공통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천착해서 요 기준으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삼자성, 제도성, 사전성, 타협성 외우기도 어렵고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장면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하나로 응집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양상을 보면 때로는 삼자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빠진 채 노, 사, 정, 한국노총만 참여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많이 있었고요. 때로는 노사정이나 경사노위라는 제도화된 틀 밖에서도 사회적 합의주의가 발현된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소들 중에 몇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고 그냥 해도 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자본과 정권의 이익이 무엇이냐로부터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자본과 정부 혹은 정권이 노리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이 네 가지의 성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틀 안에 계급 타협을 활성화하자는 목표를 갖습니다. 투쟁보다는 대화로, 싸움보다는 협의로, 거리보다는 회의실에서 당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면 우리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합의가 안 되는 건 빼면서 갑시다라는 계급 타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재적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투쟁을 봉쇄하라는 목적을 항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언가 큰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때 정부는 항상 대화 테이블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명패를 테이블에 놓고 여기 당신 자리도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하라 라는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효과의 일환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도 내로 민주노조운동을 포섭하고 주저앉히려는 목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합의주의의 요건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그래도 안 된다는 사람들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사람. 혹은 줌으로 듣고 계신 많은 동지들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답게 활동하려면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되지 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아니 지금 당신들이 뽑은 직선으로 뽑은 위원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함께 대화하면서 대안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니 밖에서 집회하고 위원장 물러나라고 하고 규탄하고 이거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한 무기로도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합의주의랍니다. 따라서 그냥 노사정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 그 형식만 두고 사회적 합의주의의 여부를 가릴 것이냐, 이걸로는 정답을 찾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맥락, 목적, 자리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예컨대 이 자리가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우리의 힘의 우위 속에 만들어진 자리인지 아닌지, 혹은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우리의 의제를 쟁점화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혹은 그 수단으로 이게 적절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거고,
혹시 만에 하나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함께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판단과 둘러싼 정의는 단선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측에서도 앞서 우리가 봤던 네 가지의 질문들을 활용해서 그럴듯한 명분들을 만들어 추진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1998년 2월 6일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권 하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한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는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강옥 전 의원, 그리고 여기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여기 배석범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여기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당시에 이제 노사정의 상임위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 당시부터 활동을 하는 선배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9697 총파업을 통해서 정리해고제나 노동계약을 투쟁으로 막아내고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이 IMF 국면 속에서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두고 첨예한 계급 투쟁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자기 기조를 가지고 파업을 비롯한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했죠.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주의가 어떻게 투쟁을 봉쇄하고 또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왔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 즈음 전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 고용 형태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극히 소수였는데 이 합의를 기점으로 정리해고제란 단어가 우리 삶 속에 혹은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우리 노동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한 말 그대로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노동부 쪽에서 계속 민주노총 보고 경사노위 들어와 달라 요구를 하잖아요. 저희 노조에도 공공호수 노조에도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 심지어 김지영 경사노위원장이 이제 임명된 직후에 우리 노조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경사노위가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잘할 건데 공공호수 노조가 민주노총 안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다.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김지영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 대법관 출신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노동법 전문가 출신이기도 하고 과거 우리 김영균 투쟁할 때나 이렇게 노동조합 투쟁할 때도 많이 나서셔가지고 우리 공공호수 노조에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했던 답은 이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도입 합의가 있었는데 노사정위에서 아무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도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를 들어오란 얘기는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그 회담 장소를 야스쿠니 신사로 잡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더니 웃고 그냥 가셨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들어와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노사정 합의죠. 근데 너무 옛날 일이죠. 그리고 저 몇십 년 전인데 벌써 저 얘기를 아직도 하나 할 수 있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또 2월 6일이네요. 2월 6일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6년 2월 6일에는 노사정이 마찬가지로 모인 가운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예 이런 쟁점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들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8할 9할일 겁니다. 이때 어떤 내용들이 있냐? 여러분,
그동안 민주노총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했던 이유들은 딱 세 가지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보편성이죠. 적어도 퇴직금은 그게 비정규직이든 중소형사 사업장이든 어떤 노동자들일지 간에 자기가 일한 결과를 정당하게 되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이거 퇴직금 모아가지고 잘못 운영하다가 다 날려먹으면 그 노동자들의 노후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도 필요하죠. 그냥 모아놓고 있다가 계속 까먹으면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보장해야만 퇴직연금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합의에는 민주노총이 제1원칙으로 내세웠던 퇴직연금 도입의 전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보장돼야 된다는 전제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어요. 아니, 민주노총이 가서 합의를 한다는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고 자임하려면 이런 정도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담당자 이야기는 그거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번에 논의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민주노총 담당자의 답이에요. 두 번째, 안정성. 앞서 얘기한 안정성과 보편성, 그리고 수익성을 모두 담보하고 있는 기관이 사실은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위인데, 사용자 쪽 위원들이 대부분 금융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중은행들, 그리고 시중의 제2금융권들에게 이 퇴직연금이란 거대한 시장을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먹을 파이가 작아지고 자기가 퇴직연금 가입자라고 해도 사설금융기관에 안 올 것 같으니까, 민간금융기관에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걸 배제해버립니다. 연금은 빼고 신한증권, 투자증권, 이런 제2금융권들 혹은 은행들이 다 먹겠다, 이 시장을. 라고 하고 있는. 앞으로 이 노사정 TF 합의에 따라서 나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다시 실망에 빠지고 이 퇴직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도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합의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른 채 지금까지 온 거죠. 더 최근 2026년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요소들, 즉 삼자성, 제도성, 그리고 뭐 타협성 등 몇 가지 요소들 중에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얻은 게 많아요. 예컨대 당시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한 의제는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특고 플랫폼을 비롯한 이 제3지대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로 AI 도입 등 기술 전환에 따라서 발전하고, 산업 전환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였는데, 앞선 주제인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장 방안은 말 그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선언적인 내용들로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보장하여야 한다. 중요하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AI 산업 전환에 대해서는 사용자, 즉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첫 논의인데 그런 방식의 전제가 생겨나면서부터 아예 이후 스텝이 더 나아갈 수 없는 꼬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노총 중집에서의 경론 끝에 이건 합의 못한다 라고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사용자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논의가 됐고 당시에 모아진 최종 결과 보고서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것을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활용할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앞으로 AI 산업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국회나 정부에서의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서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널리 즐겨 쓰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바로 때로는 합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합의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사람들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모두가 사회적 합의주의의 단점과 폐해를 드러내는 주요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러면 모여서 얘기하면 다 사회적 합의주의인가? 노사정이 모이면 그게 다 사회적 합의주의인가? 그렇진 않죠. 통상 사회적 대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 노사정 교섭이라고 부르는 두 틀의 그 대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회적 대화는 말 그대로 대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건 노사정, 노동 문제를 뛰어넘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중에 진보 진영, 폭넓게 진보 진영이라고 합시다. 진보 진영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건 무엇이 있을까 따져보면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많이 꾸리잖아요. 요즘에 새로운 사회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게 사회적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노사정 교섭은 대화 그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이에 교집합도 물론 생기죠. 근데 통상 사회적 대화, 노사정 교섭이 약간 분리되게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문제인가? 혹은 이게 다 괜찮은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주의의 틀 안에서 보면 일부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포섭될 수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는 대화의 메커니즘이고 노사정 교섭은 정책의 메커니즘이라면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것과 궤를 달리하는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계급 갈등 혹은 사회 갈등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메커니즘으로 아예 한 단계 끌어올려서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식 속에서 그냥 무 다르듯이 모여 있으면 안 돼. 대화를 아예 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좀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한 좀 정의를 합의하는 과정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요거는 그럼 할 수 있는 건가를 살펴보면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통상 북유럽, 유럽 사례들을 한국의 대통령들이 엄청 많이 가져와요. 박근혜 때는 어느 거 가져왔느냐? 네덜란드 모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덴마크 모델을 가져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민주노총에 있을 때 논평 쓰면서 한국 대통령들의 유럽 노사관계 쇼핑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산 자꾸 가져와가지고 요거 한국에서도 합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보양보해서 진짜 백보양보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통상 5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진보적인 학자를 떠나서 보편적인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호황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 대화는 호황기 전략입니다. 뭔가 따먹을 게 있을 때, 뭔가 나눠서 먹을 게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회적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조건들이 전혀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진보적 정부가 존재할 때 그나마 기능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원내 과반의 진보 정당이 위치해 있을 때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결과가 유의미성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높은 노사 대표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높아야 되고 사용자 단체들도 실제 노사 관계에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대표성과 위임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어야 하부 단위로 내려간 개별 사업장에서의 문제들까지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노사 대표성이 없는 나라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네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현대 들어서는 그렇게 사회적 대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이 구조들. 박근혜 대통령 때 네덜란드 모델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열이 받아서 네덜란드 노총에 전화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국제 담당자한테.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니네 나라 모델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 좀 해봐라.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 웃습니다. 이거 작동 안 한 지 오랜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모델 얘기하는 사람들 있네. 이래요. 덴마크 모델, 핀란드 모델, 노르웨이 모델 다 마찬가지. 이 네 가지 조건이 없으면 팩보 양보해서 이걸 활용하자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상 압도적인 투쟁력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대화기구에서의 논의 혹은 협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왜곡돼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죠. 노사정위원회 첫 합의 때 민주노총 집행부의 항변은 전교조 합법화 등을 우리가 따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자제는 합의 즉시 설사 민주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입법되고 추진된 반면에 전교조 합법화는 질질 끌면서 안 되다 보니까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따냈어요. 그 결과가 과연 노사정 합의의 이행인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 투쟁의 결과인지도 모호할 지경. 게다가 대화기구에서의 친노동 합의 내용이 실제 중앙과 현장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장해야 되는데 높은 노사 대표성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구조 구성 자체가 수적 열세 속에서 양보 위주의 협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구조에서 양대노총 둘이 들어가죠.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용자단체 둘이 들어와요. 이렇게 다섯이 모인다고 칩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일단 3대2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시시때때로 혹은 매우 자주 자본과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가 많죠. 1대4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설의 싸움꾼이 아닌 바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된 것처럼 사회적 대화의 모범 답안으로 알려진 북유럽에서도 이러한 조건이 붕괴되면서 사회적 대화 토대 자체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이다.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사회적 대화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활용론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봐야 되냐. 이 활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뭐 세세히 나누면 더 많을 겁니다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쟁 승리를 좀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총파업 조직하고 막 싸움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와 자본을 코너에 몰아넣었어. 이제 딱 꼭지만 따면 될 때가 됐다, 만약에. 그런데 그냥 그 상태에서 투쟁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 개선 투쟁의 마무리의 하나의 경로로 사회적 대화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의 출구 전략으로서의 의미로 투쟁 승리 제도화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활용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하는 변혁적 노동운동 지형도 많죠. 그리고 실제 현실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로까지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대화 활용론의 목소리들은 첫 번째로 투쟁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주체도 부족해요. 총파업이 안 돼. 의제 장악력도 약해졌어요. 민주노총 갈수록.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지점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급 대립의 성격과 본질을 몰각한 대표적인 주장이고, 이런 내용들이 민주노총의 각종 의결기구에서는 아주 즐겨 산별 대표자들의 입으로 활용됩니다. 공공 총파업할 수 있어요? 금속 파업할 수 있어요? 서비스 파업할 수 있어요? 다 못하잖아. 파업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대화 협상력 가지고라도 막을 거 막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는 싸움의 철분 전략으로 제기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과거 한국노총,
최근에는 민주노총 일부까지로 좀 침투해 들어온 합리적 노동운동론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제 투쟁과 대립으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좀 민주노총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어떤 쟁취와 양보를 병행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시작부터 지는 전략이죠. 요런 세 가지 정도의 사회적 대화 활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투쟁력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논리,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논리, 이런 것들은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사용된 논리이기 때문에 적극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좀 경제 주체 일원으로 좀 발언권도 없고, 이 발언권을 바탕으로 좀 뭔가 쟁취할 거 쟁취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노동조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국 노동조합 운동은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요 추기를 지나면서 실리적 노조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임금 또 복지 향상에 주력하는 게 노조의 주요 역할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서비스 모델을 노동조합의 노선으로 채택합니다. 어떤 보험 서비스. 미국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에게 이런 보험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게 되게 큰 조직화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우리 노조에 가입하면 법률원이 있어가지고 이 법률원에서 다 상담도 해주고 다 법률 케어를 해줍니다. 이런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노동조합 조직화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노총은 이런 전통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미국 노총 사무실에 들어가잖아요. 딱? 그러면 딱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이 책상을 놓고 쭉 앉아있는데 그림이 완전 달라요. 왼쪽에는 딱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쫙 머리에 딱 포마드 바르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쭉 앉아요. 오른쪽에는 그 씹는 담배 있잖아요. 입안에 넣고. 이거 쫙쫙 하면서 침 탓해 뱉고 청바지 입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거 뭐예요? 했더니 이쪽은 교섭 지원 그룹.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고 이쪽은 조직 담당자 그룹이래. 그래서 조직 담당자는 어디 가나 똑같은 직업을 만나 봐. 여기는 이제 막 가서 노조 새로 신규 조직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쪽 교섭 파트의 인력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총은 활동가들도 성과급 체계가 딱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A 노조에 내가 교섭 지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회계사인 내가 교섭 대표로 들어가서 막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된 임금만큼의 금액을 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내가 가져간다든지 3개월 동안 내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조직 담당자들도 사무실 가면 표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상황표가.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 예컨대 뭐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조직 활동가가 있다. 이 사람 오늘 몇 명 만났고 명함 몇 개 나눠줬고 몇 개 상담했는지를 쭉 적어요. 보험회사처럼. 그래서 그 성과를 쭉 평가해서 나중에 자르고 고용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이제 전통이 생긴 게 20세기 중반 실리적 노조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랬던 거죠. 이때 미국 노총이 함께 채택한 전략이 이른바 그 유명한 제도화 전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노총이 잘 싸웠어요. 투쟁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보다는 투쟁력을 무기로 정부의 각종 기구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한국에 이런 노동조합들 되게 많아지죠. 줌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죠. 모 산별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붙일 때 현장을 쭉 조직하지 않습니까? 조합원들한테 뭐라 그러냐? 야, 이거 파업 찬성률 높게 나와야 우리 파업 안 해. 이렇게 조직을 하는 산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제도화 전략이죠. 투쟁보다는 이렇게 보여지는 외양, 힘이 있다는 걸 드러내면서 실제 싸움까지 가진 않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이 제도화 전략의 한 날개고 또 하나의 날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펼칩니다. 민주당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즉, 선거 때 되면 미국의 노동조합들 민주당의 이 정치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이런 전략들이 자리 잡은 겁니다. 처음에 성공을 많이 맛봤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투쟁을 안 해도 파업 자반 투표 높게 나오면 정부가 겁을 먹고 내줘요. 사업장에서도 파업한다고? 안 돼. 내 양보할게. 양보해 줍니다. 달콤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투쟁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제도화된 대화를 실현했죠. 정부위원회에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목소리도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파업 경보를 무기로 한 성과가 반복되면서 투쟁력이 오히려 후퇴하죠. 파업은 여러분 근육입니다. 평소에 덤벨 들고 러닝머신 뛰고 장근육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서운 웨이트를 들 수가 없어요. 투쟁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키우는 게 노동조합이 기본인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성과가 나타나니까 운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미국 사용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어느 순간, 요것 봐라. 이제부터는 안 들어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사용자들의 태도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싸웁시다. 안 되죠. 실패합니다. 단시간 내에 투쟁력이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어쩌면 딱 요 단계까지 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그게 사업장 투쟁을 전국전선으로 하는 거든, 아니면 총노동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는 거든, 전국적으로 단일 의제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싸움을 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물가물해요. 이러다 보면 민주노총도 어느 순간 투쟁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싸움에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들까지.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화 중심, 협상 중심, 사회적 합의주의 중심의 노조운동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노동조합은 관료화되고 또 전문가주의가 확산되는 이런 폐해들을 낳게 되죠. 결국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해서 1990년대에 이 SEIU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미 서비스 노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또 조직화 모델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노조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 일부 성과도 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극복이 안 된 상태로 보여지고, 또 SEIU도 참 기존의 미국 노동조합 운동에 비하면 많이 진보하고 발전된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또 똑같아요 보면. 아까 얘기한 조직사업 상황판 이거 갖다 놓고 쭉 성과 평가하면서 활동가들 성과 안 나면 자르고 집행부만 안 들으면 자르고 막 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정 의견 그룹에서 세이오 모델을 갖다가 완전 막 신격화하면서 이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참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 텐데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도 하다. 또 민주당 중심의 이 정치 노선에 대한 내부 반발과 논쟁도 많이 촉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1900년대 중반,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도화 전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실패를 맛봤고 또 그동안 나름 투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어떤 쇠퇴의 길을 겪었는지를 보면 결국 제도화 전략이 가진 한계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한국 정부들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모든 정부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늘 들고 나옵니다. 김현성 정부는 노사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도입했죠. 그런데 뜻을 맺지 못하고 우리 또 김영삼 대통령이 인내심 없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노드폭 날치기를 해버렸어요. 투쟁으로 막았죠. 어찌 보면 이때가 민주노총의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우리가 앞서 사진으로 봤던 2월 6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금융과 기업, 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도입합니다. 이때 정부의 목적은 고용유연화였어요. 그것에 바톤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마찬가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1일 노사정 합의를 합니다. 이때는 민주노총 빠져 있었죠. 한국노총만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삼자성, 주체들이 다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한국노총과의 합의를 통해서 기간제법 개정하고 파견법 개정하면서 비정규와 관련된 고용 형태를 더 유연화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자본의 수건 사업이었던 고용 유연화를 일단락지는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고용 형태를 더 유연화하는 성과를 이뤄냅니다. 이어 바톤을 넘겨가던 박근혜 정부 때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집니다. 이때에도 민주노총은 빠졌습니다. 2015년 9월 15일이면 한상균 위원장 시절이거든요. 민주노총이 들어갈 리가 없었죠. 빠진 상태로 노사정이 합의를 또 합니다. 한국노총만 데리고. 이때 노동계약 추진하고 쉬운 해고, 임금 삭감, 임금 피크제, 직무성과급제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하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쉬운 해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쉬운 해고는 딱 던져놓고 쭉 반발이 있으니까 더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투쟁의 와중에도 계속 숨기고 주머니에 넣어서 몰래 가져나가고 하면서 끝끝내 밀어붙였던 게 바로 임금 유연화였어요. 이거 이뤄냅니다. 이어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이름을 경사노위로 바꾸고 노사정 합의를 시도했는데 당시에 김명환 집행부가 합의까지 다다랐다가 대의원대회 반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퇴장하면서 당시에는 합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죠. 타협성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 합의에 다다르느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여기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걸 바탕으로 탄력근로제 신설하고 선택근로제 확대하고 이런 내용들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리고 제도화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뤄내.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싸울 땐 잘 몰랐지만 각 정권들마다 부여받았던 미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의 노동유연화, 노무현의 고용 형태 유연화, 박근혜의 임금 유연화, 문재인의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사실상 할 수 있는 유연화 조치들은 정권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모두 이뤄진 단계까지 현재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향이 보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정부 뒤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는 결국은 노동 유연화라는 큰 목적 속에 움직이는 톱니바퀴인데 어떤 목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사관계 유연화일 것 같아요. 남아있는 과제는. 그게 경사노위를 통한 압박이 됐든 아니면 뭐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좀 노동 근로자 대표제를 변경해가지고 바꾸는 게 됐든 남아있는 유연화 조치는 이제 물론 앞선 조치들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보완해 가겠지만 큰 줄기로 남아있는 마지막 유연화는 노사관계 유연화, 즉 민주노조 약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역대 사회적 대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일관된 노동유연화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사회적 대화의 도입 직후부터 정권의 성격을 막론하고 그게 민주당 계열이든 국민의힘 계열이든 따지지 않아요. 유연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각 정부마다 자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내죠. 그리고 고용유연화, 고용형태 유연화, 임금, 노동시간까지 거쳐서 이제 노사관계 유연화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노동에게 유리했던 합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사문화되고 사라지는 게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 대화, 노사정 교섭의 현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계약의 정당성으로 이 대화를 활용합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 또
한국노총까지 빠진 합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설사 해당 정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한 법제도 계약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후 이 대화를 계약의 정당성으로 활용하거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공의관을 표준으로 설정해 진행합니다. 공의관.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노사정 대화에. 노사정이 모이면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 일치를 못 볼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이럴 때 사용자들, 정부들이 늘 사용하는 게 이른바 공의관입니다. 2015년 3월 9일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보는데요.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공의관이 중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용자들은 표정 관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 반대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공익위원들이 공의관을 통해서 잘 차곡차곡 쌓아주니까 그거 그대로 딱 받아먹으면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특징은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 국민의힘 계열 정부보다 민주당 계열 정부 하에서 더 사회적 대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민주노조 내에 친민주당 성향과 시민사회의 압박 등을 병행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설사 총력단체 집행부가 튼튼하게 서서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인다, 못하겠다라고 반대하더라도 산업이나 지역 차원의 개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2015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상균 위원장 집행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민주노총 사업들이 펼쳐올 때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틀어서 지역과 산업으로 손을 뻗칩니다. 보건의료 노사정 TF 합의, 또 광주형 일자리 논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거. 사회적 대화 혹은 사회적 합의의 공통점들이 나타나는데, 핀란드는, 여긴 사실 옛날에 임업국가였어, 임업국가. 나무 베 가지고 파는 이런 나라였죠. 근데 90년대 소련 경제 붕괴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GDP 감소하고, 실업률이 20% 넘어가고, 어려움을 겪었죠. 이때 사회적 대화가 등장합니다. 호황기가 아닌 불황기의 사회적 대화는 그냥 점잖게 내놓는 거라고 했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데 당시의 결정 내용 보면 정부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다. 기업은 재무 구조를 건전화한다. 노조는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그 이후에도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한다는 결정을 해요. 우리가 금과 억조처럼 여기는 북유럽의 노사관계 현실이에요. 네덜란드, 박근혜가 얘기했던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80년대, 82년 노사정의 소위 만나가지고 와세나리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노동자들과 주관하죠.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1959년 렌 마이드너 모델로 알려진 연대임금 정책, 우리 교과서에서 한 번씩 다 봤죠. 지금도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는 이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렌과 마이드너가 사람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 이름이에요. 이 연구위원들이 연대임금 정책이라는 걸 만들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범위 안에서 통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놓고 이걸 현실화한 게 바로 연대임금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신자유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자단체가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연대임금 정책도 이제 붕괴된 게 오늘의 상황이 되는 거죠. 양보하거나 양보 가지고도 부족할 때는 아예 그 틀을 깨버리는 모델들이 우리 해외에서 나타난 사회적 대화의 공통점이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한국에서.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노사정은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냐. 구획 정리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교섭 층위부터 정리를 해야 대화가 돼요. 아니, 회사와는 교섭하면서 왜 노사정의는 안 된다는 거냐. 층위가 다른데 같이 섞어놓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정부와는 아예 교섭도 안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합의 파기에 이은 조직적 내용을 겪은 이후에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교섭 방침을 이미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노사, 노정, 노사정의 중층적인 교섭 구조를 만든다라는 게 현재 민주노총의 교섭 방침입니다. 저는 이것만 따라도
닥쳐있는 많은 혼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교섭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개별 노사 간의 교섭이죠. 주로 임금이나 복지, 이런 경제투쟁 중심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이 경제투쟁의 내용들을 사용자랑 아무리 교섭해도 안 풀리는 게 있네. 결국은 제도가 문제구만. 법이 바뀌어야 되는구만. 자본주의가 문제구만. 으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게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일이라고 배워왔잖아요. 노사교섭,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교섭은 그런 교섭입니다. 매출, 이익 등 조건에 따라서 진퇴 양상이 벌어지죠. 때로는 성과를 낼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후퇴해서 패배하는 게 종말이 아닌 경우도 많죠. 노동교섭은 다릅니다. 노조와 정부가 노동정책 등 어떤 포괄적인 범위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서 대등하게 진행하는 교섭이에요. 이건 아주 높은 계급 대표성이 필요하고 혹은 계급 대표성이 수치상 부족하더라도 조직률이 낮더라도 계급 대표성을 자임하고 임해야 하는 게 바로 노동교섭이라는 거예요. 노동과 정부가 다이다이로 1대1로 만나서 풀 수 있는 교섭, 대등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노정교섭은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되죠. 근데 노사정 교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소통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유착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교섭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앞선 사례로 한국과 저 바다 건너 유럽 사례까지 찾아봐도 마찬가지더라. 따라서 회사원을 교섭하면서 왜 노사정이는 안 된다는 거냐.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너 아침은 안 먹었는데 왜 저녁은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사교섭에 있어서는 산별교섭을 실현하자는 요구를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산별도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계급 대표성 실현을 위해서는 산별교섭 혹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교섭, 산별교섭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라는 주장. 이와 병행해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 노동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전반과 예산 수립에 대한 개입을 실현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 내 논의기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노정교섭의 틀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투쟁과 싸움들을 이어가면서 이것이 우선 실현된 속에서, 즉 계급 대표성이 투쟁을 통해 확보되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 정부의 양보나 이 압박들을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일정 정도 신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노정 교섭의 우선 실현을 전제로 노사정 교섭, 중층적인 노사정 교섭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로도 계급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한 조직률 확대라든지 또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대화의 실현 조건으로서의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동자 정치 실현 등 병행 과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야 가능한 일이지 그냥 정부가 한 자리 만들어준다고 거기서 우리의 투쟁력과 지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규정력 없는 이런 노사정 대화가 횡행하면 정부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니네 위원장이 지금 노사정 경산회의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별교섭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부터 결과를 봅시다. 혹은 정부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사용자인 거 알겠고 교섭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경산호의 장이 열렸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라는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의 가로막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지기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노조의 본질이 교섭과 투쟁인데 교섭을 반대한다는 게 뭐냐? 사업장 단위의 노사교섭과 총노동 차원의 노사정 교섭의 차이를 인식하자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상 개별 사업장 구도와 같은 교섭 구도는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우리의 앞선 역사에서도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그러하다는 점들을 인식하자는 거죠.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정부와 합의를 해야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총노동의 주요 법제도 생활제를 실현한 틀은 그런데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노정교섭 구조입니다. 노정교섭 중심의 사용자 포괄은 선술상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정부가 밀리고 밀렸어. 그런데 정부가 우리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요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좀 형식만 만듭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유의미한 제도에서는 사실 모두
투쟁을 통한 정부 압박에서 실현됐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컨대 화물연대가 기똥차게 싸워요. 예전에. 지금도 잘 싸웁니다만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었죠. 막 싸워가지고 안전운임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새롭게. 그럼 정부가 근데 요거 운송사들, 화주들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모여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화물연대 본부는 투쟁으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와 그냥 합의가 될 리가 만무하다는 점 잊지 말자는 거예요. 힘이 부족한데 여론과 논리로 돌파해야 되지 않냐.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계약으로 귀결된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노총이 합의에 다다른 많은 이유는 투쟁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조직적 특성, 역사적 특성상 교섭에 목을 매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대화 결과 혹은 공의간이라는 것이 계약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됐던 사례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위상이 있는데 언제까지 밖에서 집회만 하라는 거냐? 민주노총의 위상은 오히려 노사정 테이블에 자리 하나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계급 대표성을 실현하고 그에 걸맞는 투쟁들이 펼칠 때 비로소 격상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한국노총과 전노협의 규모 차이는 비교도 못할 정도. 압도적으로 한국노총이 많았죠.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노협의 위상을 훨씬 높게 치고 전노협이 가졌던 계급 대표성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노총이 처음 시작할 때 45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만이 됐죠. 30만, 40만으로 시작한 민주노총이 당시에 100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적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자임하면서 어느 전장터에서 싸우느냐가 오히려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으면 민주노총 위상이 있는데 언제까지 밖에서 집회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거란 겁니다. 협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상 타결에 집착하는 사람이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최근에 민주노총이 정부와 만드는 여러 테이블, 퇴직연금과 같이 합의에 다다른 여러 의제들, 국회 사회적 대화처럼 합의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주고받는 여러한 그 논의의 자세들을 보면 자칫 민주노총이 이 협상의 역설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적 합의주의의 내용과 과거에 있었던 영향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사관계 후퇴, 고용유연화, 고용형태 유연화, 임금 유연화, 그리고 마지막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나타났던 현상들을 함께 보면서 이후에 더 없는 위기의 시기에 함께 원칙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 정도 저도 오랜만에 김영삼 정권 때부터 쭉 지났던 거 새롭게 한번 본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자기 실력으로 정권을 잡은 건 아니었잖아요. 날로 먹었고 윤석열을 날로 만들어줬고 또 현재 이재명 정부도 제가 똥벌쳐는 바람에 또 쉽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금 다 오픈하잖아요. 국무회의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그 한걸 이렇게 보면 뭐 장관들도 그렇고 정부 산하 기관장들 딱 모아놓고 업무 보고하면서 사실은 다 깨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고 잘못된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장관이 없고 산하기관장들이 없는 상태죠. 결국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결국은 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게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아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당 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면
그 장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갈 텐데, 한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예. 이 노동시장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고용 유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대신에 사회 안전망도 확충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쭉 얘기한 내용 중에 노사정이 같이 얘기하면서 합의된 것들 중에 노조 쪽에 유리한 건 사실 제가 기억해봐도 법제화되거나 실행이 빨리 된 건 없습니다. 안 좋은 거는 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한테 좋은 거는 사실 굉장히 더디게 되거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언제 그랬는지 그냥 폐기되거나 이런 게 사회적 합의 대화의 역사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민주노총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를 둘러싸는 엄청난 내용을 겪으면서 또 이 민주노총 내에 정립되어 있는 세 개의 의견 그룹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민주노총의 교섭 전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서도 이야기했던 노사, 노정, 노사정, 중층적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살펴보면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이 먼저 실현되고 이 과정에 풀 수 있는 과정을 풀어내는 걸 통해서 노사정 교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벌어진 섣부른 노사정 교섭과 합의가 불러온 비극들을 반추해 보면 더더욱 그 정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산별교섭과 노정교섭만 잘하고 이 과정을 이뤄내면 자연스럽게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느냐.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계급 대표성과 노동 정치 없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노사정 교섭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다. 계급 대표성은 조직이 커지는 거.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소수지만 우리가 잘 싸우고 또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우는 과정. 당장은 뻥파업이라고 조롱받고 놀림받더라도 이 총파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노동정치도 최근에 진보정치 안에서도 진짜 정치 혐오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저도 진보정당의 당원이지만 뭐 현장에서 깊이 신뢰받거나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노총이 택한 손쉬운 전략처럼 기득권 민주당 정당을 통한 자기이익을 실현한다는 노선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반추하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고요. 특히 총파업은 저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완결된 상태의 준비가 마무리돼야 그리고 100만 중에 몇 명 정도 이상 16개 산별 중에 몇 개 산별 이상이 파업에 돌입해야 총파업이다라는 형용사적 어느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움직이는 이 동사로 보는 게 민주주의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원칙으로서의 노사 노정, 노사정 중추적 교섭구조 이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급 대표성과 노동정치 실현의 과정들 그 두 가지가 어렵고 뻔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 말씀하신 강사께서 말씀하신 교육 내용을 보면은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합의주의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합의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들, 합의주의에 고민되는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말씀하신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언제나 그리고 늘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회적 대화의 공세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입장에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밀어붙일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한국 진보정당의 주류가 채택하고 있는 이번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대선 때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 방식과 선거 방식을 정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내가 뽑은 혹은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다가오는 공격의 체감도는 완전히 격이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취임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보이고 있는 노동안전에 관한 강조라든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정부 하에서는 뭔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펼쳐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뜯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노동정책이 저는 정책 좌판에 내놓은 물건들이 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 들어요.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직결된 정책들을 정부가 많이 내놓고 있는데 4월에만 2개의 비정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는 도급노동자 보호대책, 두 번째는 기간제 노동자 보호대책. 일단 2가지 정책 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공무직 노동자들은 아예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고용의 불안전성, 그리고 임금의 열악성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정규직이라는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책은 아예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도 도급 노동자나 이 기간제 노동자 보호 대책 하나하나도 사실은 아직 현실을 극복하고 이들의 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내용들이 많고 이런 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이제 총노동전선을 이끌어가야 될 총연합단체의 정책 기능이고 기획 기능이고 선정 기능인데 이런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어찌 보면 지금의 민주노총의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를 만난 게 향후 한 20년, 30년 흐른 뒤에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도 사실 많이 하고. 예, 예, 네, 맞습니다. 이승철 동지 의견에 다 동의하기도 하고 그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안 느껴지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딱 뭐 모범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어렵냐면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정부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심리에는 뭐가 있냐면 산불교섭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쟁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별교섭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산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혹은 교섭을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하는 노정교섭을 하든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사회적 대화를 원하고 있는 그 동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라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신뢰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회적 대화를 이제 하자고 주장하는 동지들이 보면 이재명 정부는 다르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요구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러면 노동교섭을 만약에 하면 그거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의제를 가지고 노동교섭을 하고 이것이 돼야 그다음에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동지들하고 얘기해 보면 교섭에 대한 상도 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정협의 하고 있잖아요.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보고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일일이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만나는데 예를 들면 뭐 아까 국민연금도 얘기했지만 아니면 그 정년연장 TF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TF가 만들어진다는 건 노사정이 같이 하는 TF가 꽤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가면 우리 요구는 이거야. A, B, C, D. 경영계 쪽은 EF, G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어디쯤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중간에 있는 어디쯤을 선택해서 정부나 공익위원회 의견이라고 하면서 뭐 K 뭐 이상한 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 정부에서 가지고 온 K부터 시작하는 이 안은 ABC가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 그런데 중간에 있는 어디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협의인지 교섭인지 사회적 대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 테이블에서 얘기한 거에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고 이대로 받으면 굉장히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훨씬 후퇴하는 노동자들이 생겨 힘들어져라는 어떤 안을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것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그것을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ABC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가 논의가 되지 않는 지점이 사회적 대화라는 사실 현실에서는 별개의 문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이게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이것이 교섭이든 사회적 대화든 그럼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1도 없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 교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적이 그러니까 저 논리가 현장에서는 또 많이 회자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여러 논리 중에 하나고 우리가 현실 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어하기 되게 곤란한 지점이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통령 선거 할 때 대충 학교에 있는 모든 운동권들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했었거든요. 익히 들었던 비판적 지지. 그때 저는 실제로 학교를 밤에 내려오다가 테러를 당했어요. 근데 담요로 덮고 쇠파이프로 막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때렸던 사람들 지금 노조활동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동지들과 논쟁할 때의 느낌이 뭐였냐면 야, 네가 얘기하는 민중정치, 독자적 정치 세력화 다 좋고 우리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 되겠어? 지금 당장 그러면 그 민주화라는 성과를 어떻게 낼 거야? 저는 이건 노선 문제라고 봅니다. 형식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정책 담당자마다 번갈아가면서 들어가는 온갖 TF, 노사장에 모여서 다 논의하고 있고 이거는 정식 교섭이 아니고 TF니까 괜찮은 거냐. 그래서 앞서 4가지 정의를 한번 얘기해봤던 거. 참자성이 확보되고 제도성이 확보되면 정부한테는 그 협의에 들어온 사람이 국장이든 위원장이든 상관없고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그렇게 포괄돼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A, B, C, D 4가지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사용자 자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우리가 들어가면 A, B, C, D 중에 A 혹은 B 정도까지는 끌어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저는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저는 우리가 합의해서 내주는 거, 우리가 합의해서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포기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힘에 묻혀가지고 다 쟁취하지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소탐 제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교섭에 들어갔을 때보다 노사정 합의에 다다랐을 때보다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성과가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김대중 지지보다 백기환 지지가 거대한 노동자 정치의 흐름 속에서 옳았다는 게 증명된 것처럼 이런 시각을 견제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려스러운 게 그런 눈앞의 이익, 당장 보이는 그 성과 위주로 활동을 하려면 사실 해낼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는 좀 어찌 보면 노선 차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원칙을 견제나가는 동지들이 더 다수가 되고 집행 권력들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해요. 그 논리가 특히 현장에서 오신 농부들에 계시다면 정말 방어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늘 그래 왔습니다. 우리 운동은. 그거를
막아내면서 지금까지 온 게 또 우리의 역할이었기도 했고요. 다른 왕도가 없지 않나 싶네요. 아니 근데 조금 그런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온갖 협의를 매주 월요일 날 상집회의 때마다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럼에도 그래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사회적 대화하고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이제 6월이면 1년인가요? 이제 1년 되는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뭔가 합의해서 뭔가 뭐 준 게 뭔지 모르게 뭔가 받을 게 있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목표치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디 이거라도 안 들어갔을 때보다는 들어가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왔어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거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합의할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우리 동지들이. 저는 오히려 그게 답답한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 논리적으로 보면 투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 가지고 어차피 우리를 얘기를 다 관철시킬 수 없고 어느 지점에서 타협해야 되는데 싸움의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또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혹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죠. 성과가 없으니까. 아까 그 뭐 무슨 TF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아무도 몰라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이미 1년 동안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뭐가 있었어야 돼요. 뭔가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거죠. 1년 동안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는 사회적 대화를 해서 뭐라도 얻으면 뭘 주더라도 뭘 얻으면 되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이 아무거나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좀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극적이고 큰 폭의 성과를 냈던 투쟁들은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거의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초반부에 제일 원망하는 데가 화물연대를 제일 원망하고 읽어보면 이 사람이 화물연대한테 정말 섭섭해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화물연대 본부가 안전운행자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이 상대방의 양보나 제도 개선을 가져온 거예요. 예컨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쉬운해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행규칙, 시행령 계약 조치들도 결국은 합의를 통해서 좀 양보를 받아내고 조금만 받고 나머지 빼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로 승리를 귀결되지 못했더라도 한상현 집행부가 민중총업이나 총파업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철회될 수 있었던 결과예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박근혜 정권 때 함께 제기됐던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그 공원이나 노사정에서 잘 협의해가지고 안이 철회된 게 아니라 철도를 우리가 모였니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공동파업하고 막 싸워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밟아. 이 세 가지보다 더 그럴듯하고 역사에 남고 기억에 남을 만한 노사정 합의를 통한 성과가 있었느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실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노사정 교섭이나 사회적 합의주의의 채택이 그렇게 좀 이득이 되는 게 잘 아니다는 것도 팀장과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노정교섭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이제 노정교섭 중심의 사용자 포괄은 전술상 활용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활용할 만하고 어떤 경우에는 활용할 만하지 않고 라는 의미로 일단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이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 교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랑 자본이 유착함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교섭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아예 보는 게 있는 건데 노정 교섭은 대등하게 노조와 정부가 교섭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테이블에 앉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동과 관련된 어떤 의제든 사용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 뭐 뒤든 하여간 이제 정부가 사용자와도 얘기를 해야 될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상관없이 어쨌든 노정 교섭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전자는 그 투쟁의 결과, 그 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결속짓기 위한 수단으로 뭐 노정교섭에 뭐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포함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게 야 그거는 안 되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 정도까지는 어쨌든 뭐 싸움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형식적 외양을 띄워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이 있는 문제고 아마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과정들 보면 완전한 승리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있기도 어렵고 현실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그 완전한 승리까지 다다르지 못한다고 해서 싸움을 정리하거나 결속치는 과정들을 이제 모두 이제 뭐 어떤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거고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도 존중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노정 관계는 대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노동과 정부가 총연맹과 정부가 대등하게 일대일로 만나서 교섭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자기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때로는 시민단 사회단체를 포함한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용자 단체의 의견들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제들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는 노동과 정부가 맞닥뜨리는 근본적인 갈등의 요소라고 보고 이것 자체를 무위로 돌리거나 없앨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교란 요소들까지도 뚫어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싸움이나 투쟁들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노정교섭이 벌어질 때만이 말씀 주신 그런 교란 요소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원칙들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가능한 싸움이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저는 싸움이라는 게 해보면 형용사라기보다는 동사더라. 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해도 될 것 같고 전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우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걱정할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줄 알고 후자는 당연히 전제하고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함께 전제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민망할까봐 이래저래 질문들을 많이 의견도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정도로 일단 플로터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 혹시 줌에서 나온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예,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